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6회차에 합격을 했고요. 정보관리 분야 백촌석 기술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전체 진행 순서는 지금 준비한 거는 일단은 뭐 기존 105회 시험에 대해서 정보관리 분야라든지 또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에 대충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나 뭐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사 자체에 대한 이게 딸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과정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그 과정 구성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남공학원 뭐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체 과정 중에 근본에 진행될 과정에 대한 그 비용 설명 이런 거 좀 진행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Q&A까지 해서 총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신기술사 시험 이미 합격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대상으로 소개한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네요, 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빼고는 다 처음 예, 그렇습니까? 예. 먼저 이제 그 정보관리 쪽 기술사에 대한 그 출제 문제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나에 대한 뭐 간략한 시험에 대한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과목을 구분을 하는 것들은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IT 경영 및 솔루션, 그리고 IT 융합,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전산서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이에요. 정보관리 영역이. 뭐 이 구분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도 뭐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제 비중이나 뎁스가 정보관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두 개 시험을 이렇게 가르는 건데, 이제 처음에 보실 때는 두 개 시험 차이를 별로 못 느끼세요. 시험 문제가 비슷하네, 뭐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제 105회 시험을 봤는데요. 전체 시험의 특징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주제들이 다수 출제가 돼서, 과거로 이게 되돌아갔다.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처음 오시기 때문에 그 정보 처리 분야에 관련돼서는 전통이 뭐지도 이제 지금 사실 의아하실 텐데, 이제 최근 문제 이 경향들은 이제 요 아래 이렇게 최근 그 보시면은 최근 10회 같은 경우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IT 융합 이쪽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나 보안 쪽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은, 이제, 여기 한 10년 정도의 추세거든요. 근데 근본 105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빨간 선이 지금 105회차 출제인데요. 확 내려가 버렸죠, 이게. 그리고 거꾸로 확 올라간 이제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이 이제 확 올라갔어요, 근본에. 근데 이제 최근 10년의 이제 이 경향은 이 부분이 지금 높은데, 이제 10년 평균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작스럽게 사실 이쪽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최근 10년은 10회 차구나. 한 5년 정도의 평균. 근데 한 3년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이쪽 비중이 높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도 계속 이쪽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이 정보관리는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2년 정도, 그러면 한 4회차 정도 되겠죠? 그 회차에 이렇게 급 높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갑자기 한 3, 4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통으로, 과거로 되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통신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보 처리 쪽은 그 출제진들이 실제 시험 일주일 전에 들어가시잖아요, 호텔로. 어떤 분들이 그때 가용한 시간이 돼서 전화를 사인공에서 받아가지고 들어갔느냐,
이 출제진에 의해서 저 문제 편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요. 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어떤 분이 그때 시간 돼서 들어갈지 모르는 건 정말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 동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 출제 동향. 단지 이제 과거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전년도까지 시험 봤던 이제 수험생들은 이게 엄청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험은 여기 별로 안 나오고 이쪽 확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거의 다 시험 딱 이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에 거의 아마 가슴이 덜컹하고 하늘이 노래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이제 수험생들 좀 많이 하면 절대 예측하지 마라, 트렌드를. 원래 패턴은 없다. 네, 출제 동향 패턴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출제진이 상인공의 전화를 받아서 운 좋게 들어갔나에 따라서 그분이 좋아하는 문제를 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요 문제들이 1, 2, 3, 4교시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이제 대부분 시험 그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관심 가질 필요성은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출제진들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거 보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교시 같은 경우는 총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해서 3문제 제끼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100분 동안에 10문제를 푸는 형태 같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의 특징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뭐 복수 혈전이다. 데이터베이스 쪽에 내시고 싶은 출제진이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제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동안에 안 낸 거 이번에 다 내야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왕창 들어갔어요, 지금. 예. 지금 보시면 빨간색 된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들이거든요. 예. 편중이 너무 심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출제진이 들어가셔서. 예.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말리실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 다, 예. 1교시부터 지금 이렇게 확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은 또 이번에 또 많이 강세가 됐는데, 그래도 소프트웨어 공학은 꾸준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반복 점증적 개발 방법, 퍼포스용 개발 방법, 비교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 그다음 소프트웨어 회귀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인데요. 또 13번 같은 경우에 에자일의 스크럼과 칸반, 뭐 이런 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이 정보일학 쪽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다. 2교시로 넘어가게 되면 뭐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근데 2교시 갈수록 지금 빨간 게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많이 나왔으니까 2교시에는 좀 덜 하려나 그랬더니 여전히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능 점수라는 게 있어요. 펑션 포인트라는 게. 이게 한동안에 이제 2006년 시점을 두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이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펑션 포인트에 대해서. 이것도 엄청나게 뒤로 회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부딪혔던,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올 거야. 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생각하고 무시를 했을 건데,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2교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 전 문제가 나왔다는 게 10년 전 문제가. 그럼 아마 통신 쪽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트렌드 예측을 선생들이 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점을 안 뒀던 문제인데 그것도 뭐 설명하라도 아니고 계산해봐라고 딱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이만큼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양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풀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한. 이제 3교시로 가면은 여전히 무서운 데이터베이스 강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이렇게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기본부터 시작해서요. 뭐 키 문제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기본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운영, 뭐 다 나온 거예요. 전 통틀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안 낸 거 다 냈구나. 뭐 이런.
그래서 3교시도 역시 또 데이터베이스 강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여전히 또 보시면 차세대 시스템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차세대가 2000년 직후에 금융권 차세대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년에서 15년 된 사실 주제들이거든요. 차세대 시스템은. 근데 여기에서 사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트 문서를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건 굉장히 허를 찌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품질 보증 또 감리. 감리도 감리법이 변경됐을 때나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예상치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완전히 허를 찌르는 이렇게 해서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또 소공 거기에 정말로 오래된 주제 이렇게 해서 정말 수험생들의 허를 찌르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교수님이 옛날 교수님이 출제진으로 또는 오래되신 고창 기술사가 출제진으로 산인공 전화를 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또 그런 분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쪽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피를 흘리게 그래서 아마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 계신 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전화 받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전히 차세대로 달렸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수험생들이 아마 엄청나게 허를 찔린 그리고 과거에 시험 막 58점, 59점으로 떨어지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이번 시험 문제를 봤으면 이제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뭐야, 저거 옛날에 내가 공부했을 때 나왔어야 될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도 데이터베이스와 소공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IT 융합이나 정보보안이 강세였던 부분들이 확 들어가고 근데 여전히 사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름 이번 시험에는 또 어떤 교수님 또는 어떤 교사님이 들어갈 줄 몰라요. 그분이 성향에 따라서 확 또 문제가 틀려지거든요. 그런 이제 막 신기술 영역들 있잖아요. 최근 트렌드들. 뭐 통신에 관련된 신기술도 많잖아요. 뭐 지금 뭐 4세대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5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기술들, 프로토콜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관리입니다. 그래서 정보관리는 뭐 어떤 10회차면은 뭐 2회씩이니까 한 5년 정도 평균을 보면은 뭐 신기술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보안이 강세였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전체를 다시 10회차가 아니라 뭐 30회 또는 뭐 50회 이렇게 만약에 평균을 내면요,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패턴하고 같게 됩니다. 과거의 패턴은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데이터베이스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핵이라기보다는 전체 트렌드하고 이지에서 일치가 된 거고요. 사실은 최근 한 2년간 오히려 이상하게 신기술 쪽,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보안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보안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같이 결부돼서 이런 경향들은 오히려 이제 트렌드 비춰봤을 때 좀 비주류 성격이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타겟을 맞춰서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이제 뭐 총평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사실 그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그래서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 반드시 6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사는 저희 89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분야고요. 김동혁 기사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89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교사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제 앞에 설명해 주신 배시덕 교수님이 제 멘토님이세요.
제가 배준혁 교수님 멘토링 받고, 저는 한 10개월 만에 합격한 케이스라서 좀 빨리 됐죠. 예. 통신 쪽은 좀 오래 걸리는데, 예. 정보 처리는 저처럼 빨리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가 약간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드릴 게, 105회에서 컴퓨터 시스템 기술사, 응용기술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이제 이게 105회 전반적인 도메인별로 출제 그 비율인데요. 과거에 이제 한 6회차랑 비교해보게 되면, 크게 도메인별로 비중은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도메인별 비중은 변동이 없었는데, 각 도메인별로 나오는 문제들이 최신 경향보다는 좀 전통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험 특징이었거든요.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을 하시려면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 색칠한 거 있잖아요. 4가지. 예. 소프트웨어 공학, 융합 IT,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구조. 이 4개의 도메인은 확실하게 정복하지 않으시면 합격이 어려우세요. 네, 다행히도 이제 통신하신 분들은 네트워크 보안 쪽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 외에, 예, 컴퓨터 구조하고, 예,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경영 솔루션. 이쪽에 다 이제 약간, 낯설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시별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교육사는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뭐 한글이 없어요. 다 영어예요. 이것이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105회 시험이 아마 그 이전에 1회차부터 105회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꼽으려고 하면 이제 두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네. 제가 시험 봤던 89회가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등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네.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네.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네. 근데 일단 이제 딱 보게 되면 이게 뭔지 하겠지만 실제 제가 보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다음에 12번, 13번 그다음에 7번은 다 기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1교시에서 이렇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8문제 정도는 내가 한 번씩은 공부했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2문제는 이제 그거잖아요. 여기 BLE 같은 경우는 통신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예. 어쨌든 간에 1교시 문제가 어렵긴 했지만 그렇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또 이제 내가 또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조합하게 되면 뭐 1교시는 10문제 정도는 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교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리고 특징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뭐, 네트워크 문제, 그쵸? 네트워크 문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계 문제. 그러니까 1교시는 제가 보니까, 응용 같은 경우에는, 통신 쪽하고, 그 다음에 설계 쪽하고, 그런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예, 2개. 예. 이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테스트 관련된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1교시 문제는 전통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예. 예. 그거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 고정 토픽. 예.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낯설은 문제는 안 보이시는, 여러분들도 낯설은 문제는 안 보이시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보안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구조, 신기술, 예,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통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쪽이 2교시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중에서도 다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응용 같은 경우는 이런 통신 쪽이죠, 통신. 그러니까 재난 안전 통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난 안전 통신 쪽 문제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에서의 예, 그 디스크 병렬화하는 기법들이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평가.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89회 시험 볼 때도
요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 방법을 제시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특히 실시간 소프트웨어, 예, 실시간 OS. 그런 약간, 상용 제품들에 대한 평가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 세 번째.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자, 소프트웨어 과학 문제 두 개 나왔죠. 그죠? 예, 소프트웨어 과학 문제가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통신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기술 융합 IT 분야가 2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컴퓨터 구조. 예. 컴퓨터 구조인데, 이제, 원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교육사 이렇게 소스코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스코드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소스코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 구조에서 그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예,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관리하는 이제 기법,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보통, 정보 관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교사나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는 문제들이 한 회차에 한두 문제씩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정보 관리 쪽 소스 코드 나오는 문제들은, 건드시면 되게 위험하세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뭐, 정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채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소스 코드를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 정보 처리 기술사 시험에서 소스 코드 문제 나오는 것들은 건드시지 말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잘못 건드게 되면 거의 걔 가지고 1시간 동안 한 문제가 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걔를 정말 풀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푸시고요. 되도록 풀지 말아라. 예. 즉, 소스 코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소스 코드에 대한 공부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통신하시는 분 특히. 예.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예, 그런 문제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얘는 이제 소스 코드를 채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이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예, 콘텍스트 스위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거냐. 예. 소스 코드 나와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겠지만, 예, 그런 맥락이다. 그리고 이 콘텍스트 스위칭은 컴퓨터 구조에서 기본 토픽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풀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서 소프트웨어 공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공부 문제는 대부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 저기 뭐죠? 운영하고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종 정보 시스템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때 소프트웨어 관리 어떻게 하니? 예. 그런 쪽 문제들이, 제가 볼 때 정보 관리도 나오긴 하지만, 운영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상관리, 특히 평상관리. 예. 평상관리는 거의 매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예, 운영과 유지보수 관련된 그런 IT 경영과 소프트웨어 쪽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예, 좋겠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통신하시는 분들 이번 문제는 되게 잘 푸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예,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예. 실제 이제 응용 준비하시는 정보 처리 수험생들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강점이 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4교시 문제. 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험에서 1, 2, 3교시 문제는, 좀 고정과 신기술이 골고루 나왔고, 또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교시였는데, 4교시 문제는 좀 어려웠었어요. 네. 제가 바로 4교시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매 회차 보니까 이렇게 한 교시씩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압박감 있는 문제들이. 네.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때 3교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는 풀겠는데 두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난감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잘 대응을 할 것인가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 기술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그걸 많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난이도 있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꼭 한 교시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4번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6번? 이거 제하고 1, 2, 3, 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솔직히. 예. 처리하시는 분도 어렵고, 통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기 4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못 풀어요, 이건요. 예. 실제 그 칩 설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절대 이거 못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이거 제끼고. 이것도 풀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 2, 4, 6번 가지고 다 풀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어떻게 이제, 특히 1번하고 이제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로 어떻게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냐. 예.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응용교수가 다 설명드렸는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통신 쪽에, 예. 특히 통신 쪽에 이동통신 관련된 거, 주파수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설계하는 거 있죠, 설계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와요. 예. 이 FPGA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89에 시험 볼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매번 나왔던 문제예요, 이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들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의 운영과 유지 보수 관련된 문제들. 예. 이거는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보 보안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에서 약간 물어보는 레벨이 약간 한 단계 낮죠.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낮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낮은 거를 다 펼쳐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떻게 그 한 단계 낮게 물어본 것들을 응용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역시, 예, 관리처럼, 예,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세대 응용교사 기출문제 동향 분석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정보 처리 교사의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비전,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아마 통신 쪽하고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보 처리 쪽에서 어떻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요. 예. 일단 정보 처리 기술사는, 예, 뭐 이건 마찬가지고, 통신하고 마찬가지죠. 다 일단 일정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요거는 대학 마치고 나서 그냥 7년 이상 실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4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신 분들은 7년이고, 기사가 있으면, 예, 대학 마치고 한 4년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고, 이 응시 기준은 그 필기 시험 응시 기준이 아니고요. 필기 합격하고 나서, 네, 면접할 때, 이제, 예. 그때, 이력 증명할 때, 그때 기준인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보 처리 쪽에서 지금 현재 기술사 수는, 한 1,500명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통신하고도 거의 통신은 얼마 정도 되세요? 통신도 많이 적. 예. 1,500명 안. 그 기술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550명. 550명이요? 예. 550명인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250명. 아, 그래요? 예. 그럼 통신이 좀 작은 거네요? 우리 처리보다? 그럼. 합실력보다 숨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 예, 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그걸 해봤는데 전번 바뀌고 약간 건축 경기 좋을 때는 한 해 46명 뽑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뒤로 이제 3-4명 뽑다가 다시 전번 바뀌고 2010년도인가 월드컵 주기하고 맞았는데 2010년도에 27명 뽑은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없어요. 이제 거의 보면 1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으로 계속 조정을 해야 지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KCA로 넘어온 이후는요 10명에도 왔다 갔다. 하여튼 저희 분야는 이제 한 1,500명 가량이 있고요. 저희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제
약간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말고 좀 젊으신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00명 안팎, 예, 700,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예, 예. 그래서 일단 기술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엔지니어 중에서 한 1% 정도밖에 비율이 차지하지 않는 약간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약간 희소성이 있는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볼 땐.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처리 같은 경우는 통신과 공통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뭐 특급 엔지니어 활동하는 것도 있고, 예, 1인 기업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 분야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정보 처리가 좋은 거는 이제 그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수석 감면 자격증을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정보 시스템 수석 감면 자격증을 주거든요. 네, 그럼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감리팀에 들어갈 때 감리팀 리더는 이제 수석 감면밖에 못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좋은 게 이제 통신 쪽도 있잖아요. 우리 정보통신 감면. 그것도 정보 처리 기술사는 교육만 받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통신 쪽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둘 다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기업체 내에서 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감리기관도 대표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리 쪽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시스템하고 정보 통신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좀 활동의 폭이 좀 넓다고 하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 쪽도 많이 가세요. 통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공무원 쪽 그 민간 경력자 경쟁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경력자 채용할 때 일단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응시하시게 되면 1차 시험이 언제죠, 그렇죠? 1차가 면제고 뭐 2차 1차가 예. 명단 경시하는 1차가 네. 상식 시험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차가 그냥 서류 접수 3차 면접. 예. 그래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시험, 뭐죠? 적성검사 수준, 그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하고 면접 시험 봐서 들어가는 식으로 할 수 있고. 1차에서는 2차가 중간시를. 예, 예. 명단 경시에서 기술사를 그래서 이제 약간, 젊으신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예. 그리고 좋은 건 이제 그런 공공 분야에 이미 기술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사 인맥 활용해서 정보도 얻고 또 응시해서 또 활동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를 보게 되면 이제 저나 이제 배우사님 같은 경우는 합격한 지가 지금 6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회사 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사들이 기술사이기 때문에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수당 같은 거. 그다음에 기술사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기술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성과를 내기 때문에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사가 되게 되면 밖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본인들도 이제 약간 마인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제 보지 못했던 회사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업무 외적으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회사 밖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대외 활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대외 활동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죠? 이제 보통 이제 1년차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1년차 지나고 2, 3년차 되게 되면 하나둘씩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종 뭐 강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할 때 그런 평가위원, 자문위원들도 이제 유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평상시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활동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제 뒤에 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기술사 합격하게 되면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으면서 내가 사내와 사회에서 예전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온다.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민간 분야에서 좀 더 내 경력을 더 펼쳐나갈 수 있고 또 다양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공공 쪽도 내가 진출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제 프로필 변화인데요. 합격 전 제 프로필이었어요. 이게 2008년도 기준이죠. 2008년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바뀐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뭐 승진도 했고 자격증도 좀 보완됐고, 그다음에 업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업무가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순수 개발자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 레벨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더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니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내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제 업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고 나니까 제 업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밑에 있는 사원 대리 과장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여서 제가 이제 회사 이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하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쭉 해왔었고요. 그래서 밑에 우리 직원들 어떻게 앞으로 이제 경력 개발하고 회사 생활 할 건지 그런 걸 가이드하는 강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신규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 개발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회사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해서 그런 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신규 사업 발굴을 하게 될 때 기술사를 불러가지고 좀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업무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 같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서 볼 때 되게 잘 보이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내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외 활동의 기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 협회 내에서 교육사업위원회 분과에서 이런 이제 교수 양성 과정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제가 쭉 6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이제 우리 정부 기관들에서 이렇게 멘토, 뭐 평가위원, 전문위원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거의 매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월 한 번씩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면서 어차피 활동하시는 분들 다 기술사 아니면 교수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보통 활동 주말에 하니까 주말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또 나라의 중요한 뭔가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재능도 기부하고 경험도 쌓고 제 자신도 좀 PR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외래 교수 의뢰도 와서 강의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사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고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기술사 따신 분들도 이런 활동들이 주위에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처리 쪽은 이런 게 있는데 통신 쪽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처리 쪽에 오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봉 비교는 이렇게 됐고, 실제 이거는 제가 작년도 8월자 기준이에요. 8월 기준이고 지금은 또 회사를 옮겼어요. 제가 SC은행으로 SC은행으로 옮겨서 지금 정보보안부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사가 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직을 해야 될 때도 좀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됐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기술사 도전하지 않았으면 제 프로필은 거의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사 도전한 거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인생이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격시 시험 소개인데, 일단 저희가 시험이 두 가지가 있고요. 관리랑 운영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 2번이에요. 통신과 똑같죠? 통신도 2번 있는 거죠? 2번 있는데 날짜만 일주일 전. 그렇죠. 과거에 이제 통신이 공단 쪽에서 같이 관리하다가 지금은 전파진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항상 여기 일요일에 보는데 진흥원 쪽은 토요일에. 저희도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저희도 107회부터는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면접 발표도요. 일찍 해요. 저는 면접 보고 일주일이니까. 민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요새 와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사람 저기 한다고 그날 원래 결과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1년에 시험이 2번 있어요. 2월과 8월 2번이 있고요.
그냥 시험 수수료 되게 저렴하죠. 예. 그냥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예. 뭐, 시험 과목은 여기 빨갛게 나왔는데, 예, 시험 과목 아까 우리 보시고 있잖아요, 앞에. 동영 분석할 때 나왔던 거. 그게 시험 과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 검증 방법은 다들 아실 것 같고, 아까처럼 1, 2, 3, 4교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교시 13문제, 2, 3, 4교시 6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10문제를 고르는 거고, 2, 3, 4교시는 각각 4문제씩 골라서, 예, 주관식 서술형으로 푸는 거다. 예. 그래서 볼펜으로 이제 쓰는 거가 약간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은 한 번도 이 시험 안 봤잖아요. 예. 답안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답안지가 매교시 나오고요. 이 답안지에다가 이제 아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내가 쓰는 거예요. 볼펜으로 착 쓰는 거예요. 1달러, 2달러, 3달러 해가지고, 뭐, 개요, 구성도, 구성요소, 예, 이렇게. 내가 썰을 푸는 거야, 썰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은 정확히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근데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막 총망라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 60점 이상만 받게 되면 합격이고요. 예. 과락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 점수가 뭐 80점, 7점이 아니고요. 60점 막 00, 60.1 이렇게. 그 60점 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런 상황이다. 예. 간혹가다가 잘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70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혹시 몇 점 맞았어요? 저요? 예. 65점 맞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65점 넘으시게 되면, 예. 거의 1등이세요, 1등. 예. 우리 배 교수님은 66점 넘으셨어요, 그때. 예. 저는 60점대였고요. 참고로. 예. 하여튼 합격이 중요한 거지, 뭐, 점수가 높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운영과 정보관리 출제 경향은 아까 우리 105회 설명하면서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학습할 과목은 거의 유사한데, 컴퓨터 시스템 운영 교육사는 좀 더 네트워크 보안하고 컴퓨터 구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차이가 있고, 정보 관리는 아까 데이터베이스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소통도 중요하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 홀인원 과정에 대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욱 기술사를 제가 이렇게 이제 멘토를 해서 빠르게 합격을 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페어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보기 좋죠? 예. 일단 그 과정 이름은 이제 IT 프로 홀인원 과정이고요. 예, 홀인원은 골프 용어인데요. 왜 골프 용어를 여기다 썼을까? 일단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저는 시험을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요. 세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제 첫 번째 53점, 두 번째 58점으로 이제 낙방을 하고 세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정이. 통신 쪽도 좀 힘들게 공부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할까. 네. 특히 뭐 통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처리 분야 쪽은 소프트웨어 분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러면 뭐 4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D 플러스 1D 해서 이제 4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라스모 금금금으로 이제 대표되는 뭐 4D 직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까지 해가지고 기술 합격한다는 건 정말 굉장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빨리 합격하게 할까. 그래서 골프에서 스윙 한번 해서 그냥 홀컵에다 바로 한 번에 넣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시험 봐서 합격하는 그런 거 뭔가 방법을 만들어낼까. 사실 그런 어떤 염원, 희망사항이죠. 그거를 과정명에 좀 담아봤어요. 예. 일단 그 강사진들은 지금 저희 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 전부 다 교육사업위원회가 있고요. 그 분과 내에 있는 기술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멤버들을 구성을 할 때 검증된 인력들로 전부 다. 이 외에도 뭐 더 있는데요.
때는 기존 업데이트를 안 해서 메이저 강사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 과정 단계를 밟아가는 거는 크게 보면 한 스테이지가 3개 정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건 통신도 비슷하시죠.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들이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2단계가 이제 지식 습득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조금 비기너 시작 단계에서 전체 지식을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스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급 과정, 암화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뎁스 있는 분야. 이렇게 해서 2단계로 전체 지식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시험 범위가 IT 전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과목을 8개의 과목을 보여드렸지만 실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주제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대부분 중간에 중도에 힘드셔서 많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지식 분야 그렇게 2개로 스테이지를 나눈 겁니다. 그렇고 이제 요 지식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해요.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시험의 그 채점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IT 분야에 대한 지식, 전문 지식 여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IT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경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용 능력을 측정을 해요. 통신도 비슷하시죠? 근데 그러한 의미 자체가 실제로는 지식은 이거로 습득할 수 있지만 경험을 다 해보실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실제로 실무에 가서 부딪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또는 자문이나 어떤 컨설팅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 능력이라는 게 그런 프로블럼 솔빙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구체적인 사례들, 문제 사례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조직에서 있던 것만 본 사람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보기관에 갔을 때 나타나는 사례 또는 민간에서도 뭐 금융에 갔을 때 나타나는 사례 또는 일반 민간, 뭐 제조장치, 뭐 서비스, 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유통, 물류, 뭐 이렇게. 그 각각의 어떤 그 분야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응용 능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시작하시면, 근데 통신 쪽 뭐 합격하시면 사실 여기서 시작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목을 일부 중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통과를 하시고, 사실 눈 감고 몰라도 쓰세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쓰시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통신은 안 그렇습니까? 몰라도 저희는 쓰는데. 좀 정보 처리 분야는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쓴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야에 대한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보 처리 쪽은.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이미지도 안 갖고 있어요. 정부가. 그런데 그거 축 던져놓고 니네가 제안해봐. 그런 거 만들어서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 처리 분야에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힌트만 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새롭게 제안을 하듯이 답안을 써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저런 3단계 과정들을 따라오시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면 이제 시험 치시는 시기가 되는데요. 원래는 저 시점에 합격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3회차 정도 공부니까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정을 설계한 거를 따라오시면 6개월에서 8개월에 전체 단원 아니시면 그 안에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했어요.
조금 뭐 통신 쪽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홀인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번에 패스할 수 있는 길을 만들까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이제 과정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합격한 친구가 5개월 반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 멘토진이 이 친구가 93회 박성숙 일석이 총 5개월 반 만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을, 김동현 교수도 단기 합격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험 본 거는 한 번 보고 합격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이 있는 거는 그렇게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시험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저희가 5명이 그룹서를 같이 했는데 멘토 없이 했어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좌절감이 많이 빠졌는데요.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합격을 못했어요. 근데 공부도 다 엄청, 나름 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세 번째 시험에 또 58점, 59점을 떨어지겠구나.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멘토를 모시지 않고 그냥 저희 마음 맞는 사람 딱 5명 모여가지고 야, 공부하지 말자. 도대체 합격한 애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연구하자. 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의 그 직전 최종 그 모의시험 있지 않습니까? 실전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에 모의시험 답안지를 이제 백방으로 이렇게 수동해서 얻어냈어요. 안 줄라 그러죠, 그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연구를 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진짜. 저희 답안지랑 비교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다른 점들을 여러 가지 찾아냈고요. 그거를 저희가 그 다른 점을 알아도요, 합격 바로 못합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다른 점으로 제가 변신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한 2개월 정도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 답안을. 그리고 나서 86회 시험에 5명이 들어가서 4명이 다 그 회차에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한 명은 시험 보다가 2교시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끝까지 시험 봤으면 저는 합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학원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1등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2교시 끝나고 집에 간 이유는 1교시 때 한 문제를 못 풀었고요. 2교시 때도 한 문제를 풀다 말았대요. 마지막 한 문제를.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그다음부터 우리를 안 만났어요. 우리 4명 다 이제 합격했잖아요. 안 만났어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본인도 4교시까지 시험 봤으면 본인도 합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시험에 대한 어떤 답안에 대한 이 방법을 모르고서는 이 시험은 계속 고시처럼 폐인이 되기 쉬운 시험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의 합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확실하게 합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안전하게. 그런 방법을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과정 안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지금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1단계